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내일 오전 11시 발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과정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문제 먼저 짚어보죠.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대회 부총장,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네 분과 얘기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지금 그야말로 폭풍전야일 텐데요.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오늘도 재판과 전원이 평이 열고 최후 결정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날이 저문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안팎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마지막 재판관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시작과 끝이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는데 내일 발표할 최종 결정문의 표현이나 문구 등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결은 내일 선고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나 미리 선고 결과가 새어나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 이곳 헌재 밖에서는 아침부터 찬반 세력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는데요. 내일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된 24석의 탄핵 심판 방청권 인터넷 신청에 무려 2만여 명이 몰린 겁니다. 헌재 사상 최대 규모의 신청 인파로 무려 8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 시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찰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헌재 앞에서는 비상경계 태세에 나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가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두고 오랜 기간 첨예한 대립을 해온 만큼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집중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헌재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벽도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내일 경찰은 서울 지역에 가포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합니다. 경찰 인원을 100% 총동원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와 헌재, 국회 등 주요 시설과 인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찬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폭력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신이나 자해 등 돌발 상황은 조기에 예방해 혼란을 막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헌재 선고 이후 탄핵 찬반단체의 충돌이나 무력 시위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인용, 기각, 이 각각 경우의 수를 한번 지금 살펴보죠. 그죠? 첫 번째, 5개죠, 지금. 맞죠? 네, 그 5개. 5개죠. 그 소추 사유. 소추 사유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위헌이 되면 인용이 되는 겁니까? 예. 네, 그렇죠. 5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개 사유가 있으면 예. 먼저 이제 사실 인정에 관한 걸 심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증거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되느냐. 그러면 사실이 인정됐을 때 그게 법이나 헌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그걸 봐야 합니다. 근데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이 되는 건 아니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제시했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이게 사실 인정이 되고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게 과연 파면할 정도의 어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고 또 그 법 위반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파면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파면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심리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평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일단 쟁점이 한 13가지 되지 않습니까? 평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뽑는 거 아니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죠.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마지막 평의에서는
일단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뭐 각하냐 그런 주문에 관한 아마 의견을 취합해서 기각이 만약에 뭐 6명이다. 그러면 이제 기각에 관한 결정문을 써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쟁점별로 정리는 하겠지만 마지막 평결이나 마지막 평의 때는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를 나누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문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써놓는 거죠. 기각과 인용 두 가지를 그걸 써놨다가 나중에 이제 편결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명 이상 찬성이면 무조건 인용이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명이 안 되면은 기각인데 각하일 경우엔 이게 사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각하일 경우에 각하는 5명이죠. 네, 그렇죠. 이제 각하도 일종의 이제 기각적 사유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 각하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재판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미비 조건이 있다든가 또는 예.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소지가 됐을 때 각하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겠느냐. 5명 이상이 각하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단 한 예. 명이라도 내릴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예. 겁니다. 물론 5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왜냐 그러면은 각하 결정을 재판관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법리적 모순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18회, 19회 정도 변론을 했고 여러 가지 이 절차상의 법 재판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해왔고 법리적인 심판을 했는데 각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법관들이 스스로가 부정하는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각하가 내릴 결정 그 영향이 적다 그러면 결국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둘 중에 이런 하나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이 현재 사유가 5가지 나온 거 보면요. 우리 시청자들 볼 때는 특검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걸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아주 자세한 것들, 뭐 법률 위반하고 누구 돈을 받느냐 이런 예.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나열이 됐는데 지금 현재 판결, 그러니까 내일 할 것은 예. 지금 5가지 굵은 예. 것이거든요. 상당히 포괄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를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언론의 자유나 생명권 보호, 저게 이제 세월호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논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빠지지 않을까 주요 논의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많은 권력을 주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농단했다라는 부분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대한 문제냐라는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내일 말이에요. 이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 낭독을 하게 되면 예? 이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다며요. 원래는 권한대행이나 그렇죠. 권한대행이 그렇죠. 권한대행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네. 선고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헌재 내에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률로 정해진 건 뭐 아닙니다만 규칙상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이죠. 이제 소수 의견을 냈을 경우 이정미 예. 재판관이나 강인원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을 본인들이 경우에는 소수를 냈을 때에는 냈을- 원래 해야 그렇죠. 되는데 최선임자들. 낭독을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낭독 안 할 수도 예. 있다라는 안 할 겁니다.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단정적으로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평의를 통해서 네. 이 부분도 절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서 예.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굉장히 유식해진 부분이 뭐냐면 원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은 주문이라는 게 이제 네. 결론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 거예요. 먼저 두 가지입니다 예. 이거죠. 먼저 피고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설명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유를 얘기하고 끝에 미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초반에 만약 이거는 이번에 인용한다, 혹은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막 소란이 나고 난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변결문 자체는
아예 듣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 이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안 듣죠.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뭐 그 분란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뭐 그런다면서 그게 그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재판의 형태인데 헌법재판소도 뭐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의 관례를 보면 일단 특히 예. 중요한 사건에서 뭐 예. 통합진보당 사건도 같이 그렇게 그렇게 했지 했어요.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왜 이유를 다 설명을 하는데 이유란 게 굉장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건 되나보다. 인용이 되나보다 했는데 그러나자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이게 하지만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 위반 그런데 중대 딱 이런 사유가 되는 것에 관하여 보건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중대 위반 사유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위반 사유가 된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또 하지만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되나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적어도 내일은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 그 선거법 위반 그 탄핵할 때도요. 선거법의 일부가 저 범죄가 아하. 인정된다 하면서 예. 나중에 이제 그 각하했어요. 저 기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거는 내일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이른바 찌라시,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예? 뭐 몇 대 몇으로 났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저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이 뭐라 그랬죠? 통진당 당원이라고. 당원이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학 교수예요. 예, 예? 맞습니다. 대학 교수 중에 아마 통진단 당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결국 이 상황 자체가 극단의 어떤 혼란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유언비와 루머는 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이제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양 진영 간의 어떤 전략적 조치였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크 뉴스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평의에 대한 내용은 실제 그렇습니다. 헌재법 34조에도 평의에 대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설사 평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페이크 뉴스나 어떤 형태든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실 믿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네. 재판관들이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 자체는 예. 실질적으로 역사상 어떤 예. 측면에 최초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자칫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예. 흘러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탄핵 예. 심판 자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예. 여론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예.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나갈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일 탄핵이 기각이 됐을 경우엔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원대복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원대복귀입니다. 예. 그러고 인용이 되면 선고 즉시입니다. 즉시 예. 말 끝나는 즉시 예. 자연인으로 돌아. 자연인으로 그렇죠. 돌아가요. 예. 그러면은 그거 현재 결정이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대복귀하고 기자회견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 인용이 됐을 경우에 기자회견하면 일반인 신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일반인 신분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 이것이 정치권에도 나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저희 자유한국당은 특정 결론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절대 승복한다는 원칙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결코 정치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극렬 추종자들의 어떠한 준동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벌써 대선이 며칠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직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당들이 정부 승복하겠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승복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아니, 거죠. 지금이라도 각 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고무적이에요.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에요.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이 승복 그 선언을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말로는 뭐 승복한다고 얘기하면서 꼭 국민을 빙자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요 그보다 하나 더 좀 문제가 있는 대통령. 게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말이죠. 제가 이제 주변에 인맥 총동원에 이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알아봤더니 기각을 상당히 장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돌아다니는 아까 말씀 가짜 뉴스를 보니까 민정수석실은 뭐 기각이 될 거라고 보고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인용이죠. 정무수석실은 또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짜 거라고 페이크 그건 뉴스예요. 어떻게 알아요, 상반된 우리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다만 아까 다시 텀으로 돌아가서 진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은요 그분은 분명히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 승복 여부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결정이 나면요. 승복을 어떤 방법으로 안 할 거예요. 할 수밖에는 그래요. 없죠. 승복을 안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광장이나 장에 나가는 방법이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승복을 안 하면 헌법재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물론 재심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뭐 8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랄지 아니면 뭐 국회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그건 다른 게 승복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 아니 근데 그게 상당히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짧게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 나가서 탄핵을 가지고 불복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길게는 가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다 대선에 있어서 자기 후보를 위한 그걸 그렇게 여론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간단하게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쭤본다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입법부가 이게 또 이 마비되는 사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마비 사태죠. 그죠? 탄핵 심판은 우리에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3월 10일 탄핵 선고 전에 대한민국과 탄핵 선고 후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아마 극명하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탄핵 전국이 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부분 이에 대한 공동적 책임은 원래부터는 정치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개될 방향, 이 방향 자체가 대선 전국과 맞물려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징벌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저항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정치인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발언들을 내놓느냐 여기에 상당히 역할이 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제도라는 이름의 리위에 올려놓고 우리 세금으로 용병산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고 이 사람들 대신 싸우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는 사실은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을 축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과연 지금의 과정에서 그랬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